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7세기 붕당 정치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저랑 세기별로 조선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15세기는 조선의 체제가 정비되는 체제정비기였어요. 이 15세기 체제정비기를 우리가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런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16세기는 바로 사화 발생기였습니다. 세조 시기 성장한 훈구와 그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이 등용한 사림들 간의 본격적인 대결, 그 사화가 16세기 연산군 때부터 발생을 하죠.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대한 반발로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 외척들 간의 다툼 을사사화, 이렇게 네 번의 사화가 발생을 합니다. 무오사화 하면 조이제문, 갑자사화 하면 패비운 씨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번의 사화가 발생을 했고요. 네 번 다 훈구가 이기고 사림이 졌습니다. 사림이 화를 입었다가 사화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결국 권력은 누가 차지합니까? 네 번의 사화에서 모두 피해를 입은 사림이 결국 조선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구를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한 사림은 17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붕당을 만들면서 이제는 붕당 정치기에 들어가게 돼요. 이 붕당 정치기의 시작이 누구라 그랬죠? 명종 다음에 왕이 된 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17세기 이 붕당 정치기를 선조부터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훈구와 사림이 격돌한 사화. 이 사화에서 결국 사림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 사림이 어딜 장악했다? 지역 향촌 사회를 장악했다. 유양소, 향약, 서원을 통해서.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림이 붕당을 나눈다. 이 흐름 잡고서 가봅시다. 선조 때부터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붕당의 기본적 성격을 배울 때 붕당은 결성될 때 정치적인 성격도 보지만 뭐도 본다? 학문적 성격도 본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격과 학문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이제 붕당이 분화되는 계보도를 볼 건데 이 붕당의 분화 과정을 볼 때 정치적인 요인과 학문적 요인을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맨 먼저 붕당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집니다. 뭐랑 뭐로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붕당 정치의 시작인 선조 때 어떻게 해서 동인과 서인이 분열되는지 정치적인 요인과 학문적인 요인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우선 정치적인 요인은 여러분 붕당, 다양한 붕당들이 나올 텐데 그 붕당 정치 구조 설명할 때 했던 얘기예요. 그러한 붕당들마다 다 자신들만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러면 이런 여러 붕당들의 의견 중에서 어떠한 붕당의 의견이 국가 정책이 된다고요? 지배층인 양반 다수의 의견, 바로 공론, 여론의 지지를 받는 양반들의 다수의 의견, 양반들의 공론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붕당의 의견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려면 그 양반들의 공론과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 그랬죠? 언론기구인 3사예요. 그리고 그 3사의 관원은 누가 임명하죠? 이조전랑. 얘네가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인서인이 갈라진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을 어느 당에서 차지할 거냐. 이게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 관련된 스토리적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조전랑직을 둘러싼 갈등 해서 자료를 실어놨습니다. 봅시다. 김효원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해주세요.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을 합니다. 이 과거는 문과를 말해요, 여러분들. 장원으로 급제를 해서 전국 후석이니까 이조전랑의 후보에 오른 거야. 근데 누가 반대해요? 김효원의 선배였던 심의겸, 이 사람이 말해주세요. 심의겸이 반대한 겁니다. 그 반대한 이유는 김효원이 누구의 문객이었다? 윤원영의 문객이었다는 거야. 윤원영 하면 떠올려줘야 돼요. 선조 이전의 왕 명종. 그 명종 때는 권력을 누가 장악했다? 외척들, 척신들이 장악했잖아. 그 대표적인 외척이 누구예요? 소윤을 이끌고 있던 윤원로, 윤원영이야. 그러니까 이 윤원영은 명종 시기에 정치를 주도했던 외척, 소윤의 대표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이 외척들이 명종시기 정치를 장악해서 명종 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질 나쁜 외척,
윤원영의 문객이었으니 그런 김효원은 이조전랑의 자격이 없다라고 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효원이 이조전랑 자리에 오른 거예요. 당연히 김효원은 심의겸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김효원의 이조전랑 임기가 끝날 때쯤에서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장원급제를 해서 이조전랑 후보에 오른 거야. 근데 여러분 알죠? 결국 이조전랑은 누가 임명해요? 네, 셀프 추천이야. 후임자를 추천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김효원이면 여러분을 반대한 심의겸의 동생을 이조전랑 후보로 인정해주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이 김효원이 반대도 누르게 이거야. 예전에 심의겸이 내가 외척 윤원영이랑 친하다고 해서 날 반대했지? 근데 심의겸네 집안은 그 집안 자체가 외척이잖아. 심의겸이 집 외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척 가문이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는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도 이 사림들이 김효원을 따르는 사림, 심의겸을 따르는 사림으로 갈라집니다. 이 중에서 김효원이 사는 집은 동쪽, 그리고 심의겸이 사는 집은 한양의 서쪽이었어요. 그래서 김효원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쪽에 사는 사람들, 동인이라고 그랬고, 심효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서쪽에 사는 서인이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동인, 서인 나오는 거야. 동인은 김효원, 서인은 심의겸. 그리고 심의겸을 따르는 사람들이 선배 사림들, 기성 사림들이었고요. 김효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후배, 신진 사림들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또 차이가 나타나냐면은,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선조 이전까지 왕은 명종이었어요. 명종 때는 이 외척들, 윤원영 소윤으로 대표되는 이 척신들이 정치를 주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선조 때는 사림들이 권력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은 사림들이 이 훈구랑 외척들, 이 척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젊은 이 신진사림, 김효원네 쪽은 다 없애야 한다. 척신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조정해서 몰아내야 한다 하는 강경파였고요. 그에 반해 이 심의겸을 포함한 기성, 선배사림들은 모든 외척과 훈구와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이분법적으로 나눴다가는 나라가 흘러가지 않는다. 나쁜, 질 나쁜 척신들은 우리가 처리해야겠지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척신들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라는 온건파였어요. 이 척신, 명종 때 나라를 이끌던 이 외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척신의 청산 문제를 가지고도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정치적인 요인이고요. 학문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돼요. 동인은 오늘날 따지면 누구의 인강을 들은 거냐? 서경덕, 조식, 이황이라는 사람의 인강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서경덕, 조식, 이황의 학풍을 이은 거예요. 이 중에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은 1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 이황이죠. 태계 이황. 그리고 서인은 성운?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서인 쪽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타강사 율곡 이이,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물론 율곡이는 개인적으로는 붕당 정치를 반대를 했어요. 근데 율곡이가 이제 보니까 붕당을 반대하긴 했지만 지금 붕당이 갈라지는 이 현상 자체를 막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차피 갈라질 수밖에 없는 붕당이라면 그렇다면은 나는 최소한 붕당들 간의 밸런스는 맞추고 싶다 해서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서인 쪽으로 간 거야. 생각해봐. 만약에 이의가 없다 생각해봐요. 동인 쪽이 너무 힘이 강하잖아. 그래서 이의는 스스로 동서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힘이 약했던 서인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동인-서인 분열의 정치적, 학문적 원인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갈라져 있던 동서인 중에 동인이 먼저 분열하거든요. 바로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을 해요.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동서남북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죠. 동인이 북인, 남인 갈라졌으니까 북인, 남인, 서인이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동인은 왜 북인, 남인으로 갈라졌냐? 그 이유를 살펴볼 거면 우선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뭐라고요? 정여립 모반 사건. 말 그대로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모반,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여립, 여기 동인이라고 나오죠. 근데 정여립은 좀 복잡한 사람이야. 원래 정여립은 율곡 이이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이가 스스로 어디 들어갔다고 했죠? 서인에 들어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여립도 원래는 서인이었어. 근데 정여립은 좀 출세욕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이 밑에 있어서는 출세하기 힘들겠다. 서인 자체가 비전이 안 보인다 생각해서 율곡 이이를 배신하고 서인을 벗어나서 동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당을 옮긴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당을 옮기는 사람을 철새 정치인 이래서 좀 비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당을 옮긴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예립을 엄청 욕해. 심지어 왕이었던 선조 역시도 스승을 배반하는 자가 임금은 어찌 배반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예립을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예립을 미워했어요. 정예립이 아씨 망했구나 이래서 결국 정예립은 서인을 벗어나서 동인으로 옮긴 이후에 별다른 비전이 안 보이니까 결국 모든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고향에 내려가서 얌전히 있으면 다행인데 그 동료 및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자율동아리 대동계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대동계가 단순한 자율동아리가 아니라 무예수련 동아리야. 그러니까 모여서 진법 훈련도 하고 활도 쏘고 막 이런 군사훈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정열입과 이 대동계가 있는 그 고향 마을에 왜구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지방의 수령이 왜구를 막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수령이 정열입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당신 친구들과 대동계라는 무예 동아리를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왜구들을 물리치게 도와달라. 이래서 정열입과 대동계 회원들이 무장을 하고 나아가서 그 왜구를 물리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지방군이 못한 일을 정열입과 대동계가 해낸 거예요.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선조의 반응이 어땠을까? 야,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니네가 대신해줬구나. 고맙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거 왕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그 지방에 모인 사조직의 군사력이 강하면, 정부군도 하지 못한 왜구 퇴치를 대동계가 한단 말이냐. 도대체 대동계는 뭐 하는 조직이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계가 이렇게, 군사력을 갖춘 건 다른 마음이 있어서다. 반란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하고 모반의 혐의가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이 정열입을 체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제 사신이 내려와요. 금부도사가 내려와. 정열입이 그 소식을 듣고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열입이 정말 반란을 준비했느냐는 미스테리야. 근데 아마 반란을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반란을 준비했다면 이판사판으로 한번 싸워보지 않겠어요? 근데 목을 맸잖아.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자살을 한 거지. 정열입은 분명히 모반을 준비한 것이 맞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열입은 대역 죄인이다. 그리고 정열입이 이런 반란을 혼자 준비하진 않았을 것이다. 정열입은 동인이잖아. 동인에서 분명히 정열입과 협조한 놈들이 있을 것이다. 다 잡아들여라 하고 동인 전체를 조사하게 된 거야. 정열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근데 이런 동인에 대한 조사를 동인 내부에 맡길 순 없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 동인의 반대편에 있는 서인에게 이 정열입과 관련된 동인 사람들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정열입 모반 사건을 조사하게 된 서인의 총책임자가 바로 그 유명한 정철이에요. 송강정철.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정철입니다. 그래서 정철도 굉장히 잔혹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를 해요. 얼마나 다 잡아들였냐면 정철이랑 편지라도 주고받은 사람들도 다 잡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이 정열입이랑 카톡 한 번 했어도 여러분은 반역 혐의에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철이 이때 엄청나게 많은 동인들을 정열입의 그 반란 혐의에 묶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열입 모반 사건의 결과 동인들이 몰락하고 권력은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이 잡게 돼요. 이걸 바로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때 희생당한 동인들은 서인과 정철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왜 분열됐느냐? 정철이 선을 넘어 좀 급발진을 해요. 자, 남인북인 갈라진 정치적인 요인은 이런 정열입 모반 사건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서인과 정철, 그 중에서도 서인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던 이 정철이 선조한테 세자를 세우자, 세거 건정이라 그래요. 세자를 책봉하자는 세자 건정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선조가 나이가 좀 있었는데 선조가 워낙 권력력이 화신이고 하다 보니까 세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정철이 왕자들 중에서 후궁 공빈김 씨의 소생 중에서 굉장히 똑똑했던 왕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어. 왜냐면 왕은 임기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왕이잖아. 그런 왕에게 세자를 세우자라고 말을 하는 거는 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죽었을 때 대비하자 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야. 꼬인 사람들한테. 근데 선조가 그 꼬인 사람이야.
인성을 빻았거든요. 선조는 너 지금 나한테 세자 세우라는 건 나보고 죽으란 이야기야?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건의했던 이 정철의 세자 건저희 사건으로 서인들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동인에게 넘어가.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동인은 둘로 쪼개집니다. 왜 쪼개지냐? 서인과 정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중에서 강경파는 북인이에요. 북인은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당했냐. 이번 기회에 우리도 당한 거랑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철과 서인을 완전히 밟아주자 했던 강경파가 북인. 대만의 남인은 온건파. 정철과 핵심 인사들 몇 명만 처리하자라고 온건한 해결책을 낸 게 남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북인 남인 갈라진 정치적인 요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학문적인 배경은 아까 동인이 서경덕 조식 이왕이라고 했죠. 이 서경덕 조식 이왕도 갈라지는 거예요. 이 북인의 스승이 서경덕 조식, 남인의 스승이 이왕인데 이왕은 실제로 굉장히 사람 자체가 온건하고 좀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왕의 제자들인 그 남인은 이런 스승의 그런 기풍을 이어받아서 온건한 해결책을 낸 거고, 이 북인의 대표적 스승이었던 조식, 서경덕, 이 중에서도 조식이 중요해요. 조식은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이야. 조식 자체가 언제나 칼을 차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비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칼을 차고 제자들에게도 무예훈련을 시켰던 여러모로 괴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 터졌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의병장들 있죠. 뭐 곽재우나 조헌, 이런 의병장들이 거의 다 북인 출신이에요.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강경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경덕은 그 황진이의 스승이자 애인이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선조 때 이렇게 동인 서인 그 이후에 북인 남인 갈라진다라는 거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인 남인 동인이 북인 남인 갈라져서 조선 조정이 북인 남인 서인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뭐가 터지냐? 네, 그 유명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랑 대외관계 공부할 때 할 거고요. 그 임진왜란 당시에 큰 활약을 했던 게 광해군이었어요. 원래 이제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지 않았어요. 정철이 광해군 세자 책봉하자고 했다가 날아갔잖아. 그런 광해군이 언제 세자가 되었냐?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이제 선조가 이 개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일본군이 한양까지 몰려오니까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이제 북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 피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거야.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왕이 잘못될 경우 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광해군을 무려 16세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된 다음에 분조를 경영을 합니다. 이게 또 선조가 참 그래요. 선조는 안전한 최북방 지방인 의주에 머물러 있고 어린 세자 광해군에게 네가 분리된 조정을 이끌고 네가 전장에 나아가서 의병들도 지지해주고 관군들도 규합하고 네가 좀 해봐라 라고 해서 광해군이 그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돼서 그 험난한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분조를 이끈 거예요. 근데 당시 조선에 존재하던 붕당들 중에서 대부분의 의병장이라 누구라겠죠? 북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조식의 제자들. 왜 북인이 의병장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의병장 출신의 북인이 많다는 거는 이 북인들이 전쟁 기간에 누구랑 함께 분조를 이끌던 광해군과 함께 싸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우인 거죠, 전우. 그리고 이 광해군과 함께 전쟁을 참여했던 이 의병장 출신이 많은 북인들은 그 전쟁 기간 동안에 광해군의 리더십을 보고서 광해군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광해군과 전쟁을 했던 이 의병장 출신이 많았던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외란 이후에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광해군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준 광해군의 권력 기반이 바로 함께 임진왜란 때 싸웠던 북인입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이 광해군은
여러모로 참 복잡한 인물이에요. 일단 광해군 자체가 어린 나이 때부터 외란에 참여하면서 전쟁을 경험을 해봤잖아. 그래서 광해군은 굉장히 누구보다 실용적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은 함부로 전쟁을 하자 말을 못해요. 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거든. 광해군도 자신의 눈으로 외란을 경험을 했고 얼마나 전쟁이 참혹한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나면 안 된다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외란 이후에 새롭게 떠오르던 이 북방 만주지방의 여진족이 만든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우리 조선의 실리를 지켜야겠다.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실시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전쟁 끝나고 우리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던 여진족이 만든 후금. 이제 이 여진족이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 생각해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당연히 4대 의리를 중시하는 대다수의 4대 부들은 광해군의 이러한 중립 외교를 지지하지 않았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명나라가 조선에게 요구해요. 후금을 칠 테니 군대를 보내달라. 우리도 너희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져터질 때 군대를 보내지 않았니? 너희 조선도 이번에는 너희가 우리 명나라를 위해 원군을 보내라 한 거예요.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그 군대의 사령관을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제 그 원군의 사령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 원군으로 떠나는 강홍립에게 광해군이 미리 언지를 줘요. 적당히 싸우는 척 하다가 상황을 봐서 투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제 광해군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후금이랑 원수가 되기 싫은 거야. 그렇다고 명나라의 관계를 깰 수도 없어. 그래서 강홍립에게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해라 이래서 강홍립이 명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갔지만 명나라랑 후금이 싸움이 시작되니까 적당히 상황을 봐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후금에게 투항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강홍립 투항 사건이야. 명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원군을 끌고 간 강홍립이 후금에게 투항을 한 겁니다. 양반들은 난리가 났죠. 이런 광해군을 지지해주던 이런 대다수의 양반 사대부들, 특히 이 서인과 남인에게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던 이 광해군을 지지해준 거는 함께 싸웠던 북인들이었어요. 이 북인들이 광해군을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해군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폐모살제예요. 말 그대로 폐모, 엄마를 모친을 폐위시키고 살제,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가 임진왜란 끝나고도 꽤 오래 살아요. 그리고 선조가 그 임진왜란 끝나고 세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인목대비야. 그리고 인목대비 사이에서 어린 아들을 낳아요. 걔가 영창대군입니다. 대군. 그러니까 후궁의 소생인 광해군과 다르게 정식 중전의 사이에서 나온 거야. 그런 사람들 보통 후궁의 자식에게는 군을 붙이고 정식 중전의 사이에서 난 아이한테는 대군을 붙여. 그러니까 정통성으로 따지면 광해군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선조는 광해군을 폐쇄자시키고 영창대군을 배자로 삼으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선조가 나이 때문에 갑자기 죽어버려서 안 된 거야. 마치 영창대군 되게 어렸고. 그러니까 선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광해군은 왕이 못 됐을 거예요. 어쨌든 광해군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지만 계속해서 부담으로 남아있는 거야.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이. 그래서 결국 광해군은 인목대비는 폐위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은 유배를 보냈다가 죽이게 됩니다. 사살을 해요. 이것도 이제 명분을 중시하는 이 4대 부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결국 광해군의 이러한 중립 외교와 폐모살제 이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북인을 제외한 나머지 남인과 서인이 결국에는 힘을 합쳐서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조반정. 중종반정이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죠, 여러분들. 반정, 되돌릴 반, 올바른 정.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워서 올바르게 나라를 되돌리겠다라는 거야. 누가 주도했냐? 서인이 주도를 했고요.
남인은 서포터를 해주는 형태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반정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광해군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제가 왜 남도라고 적었죠? 서인과 남인은 당연히 전인자였던 광해군이 했던 거랑은 반대로 할 수밖에 없어. 특히 광해군의 무슨 외교? 중립외교. 이거랑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와 4대 의리를 지키겠다. 명나라가 우리의 부모의 나라고, 명나라가 임진왜란 우리를 구해줬는데 어떻게 참람되게 우리 부모의 나라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 따위와 붙어먹는단 말이냐. 해가지고 명나라와의 의리를 외치면서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친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배금, 금나라를 배척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후금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들. 인조 때는 이제 서인과 남인이 공존했고요. 북인은 끝납니다.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 북인은 끝나고요. 이제 서인과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외교 정책은 친명 배금. 그리고 이러한 친명 배금 정책은 후금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제 후금과 전쟁이 나게 돼요. 그걸 우리가 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란은 총 2번 발생해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대외관계 가서 이야기할 건데, 우선 정묘호란은 후금이랑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형제관계를 맺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형제관계. 당연히 형이 후금이죠. 그러다가 후금의 힘이 점점 더 강해져서,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는 후금이 쳐들어와서 싸우긴 했지만 이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고, 후금 역시도 명나라랑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 많은 군대를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화해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후금과 조선은 형제 관계를 맺게 돼요. 그걸로 정묘호란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후금의 힘이 점점 강해져서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청나라 황제였던 홍타이지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말하죠. 형제 관계에서 우리 이제 뭐로 바꾸자? 군신 관계로 바꾸자. 그러니까 당연히 군이 청이고 신이 조선이죠. 그래서 군신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형제 관계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꾸르라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청나라의 군신 관계 요구에 당시 조선 조정은 주화파와 척화파로 갈라져요. 주화파, 화해하자. 청나라랑 화해해야 한다. 정면 승부는 답이 없다. 최명기를 대표로 하는 주화파, 주장한다. 무엇을? 화해를. 이거랑 반대되는 게 척화파예요. 배척한다. 무엇을? 화해를. 척합이 배웠죠? 그 척화야. 대표적인 사람이 김상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의 의견? 싸우자는 척화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가 요구하는 군신관계를 거절해. 그래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13만 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오고, 이때 인조는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으나 도망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갇히게 돼요. 49일간의 포기 끝에 결국 성문을 열고 나가서 인조가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하면서 병자호란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랑 군신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에게 인질을 요구합니다. 두 왕자를 청나라에 인질로 보내라. 장남이었던 소현세자,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에 참 반전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된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은 당연히 처음에는 청나라에 대한 증오심, 분노를 가지고 인질로 끌려갔겠죠. 그런데 끌려가서 보니 그렇게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가 엄청나게 발전된 거야. 그리고 얘네가 인질로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결국 청나라가 만리장성 산해관을 돌파하고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까지 차지하는 대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명나라가 무너지는, 베이징이 무너지는 광경을 라이브로 직관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소현세자는 청나라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나라에 건너와 있던 서양 선교가들도 많았거든. 그들과도 교류하면서 발전된 이런 중국과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요. 실제로 당시에 청나라에 왔던 선교사 아담샬이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은 소현세자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질 생활을 끝내고 고국인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인조랑 눈물의 상봉을 해요. 막 고생 많았다 아들들아 이러는데 이제 소현세자가 인조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청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청나라가 오랑캐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인조가 분노해서 야 너는 네 아버지가 그 오랑캐 청나라한테 어떤 굴욕을 당했는데 아들이란 새끼가 그딴 얘기를 해 이래가지고 이제 인조가 소현세자 머리에 벼루를 빡 던져요. 그래가지고 소현세자가 머리가 깨지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결국 소현세자는 그 이후에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는 둘째였던 복림대군에게 넘어가요. 이게 바로 둘째 복림대군 효종입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인 스토리만 말씀드린 거고 그 외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그 대외관계 할 때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게 인조의 둘째였던 복림대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림대군은 인조의 장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로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복림대군은 자기 형인 소현세자가 어떻게 죽는지 봤잖아요. 청나라의 문화를 배우자고 했다가 결국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림대군은 북쪽을 청나라를 정복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거도 효종이에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효를 다했다. 그게 효종이야. 그리고 효종은 이렇게 해서 북학이 아니라 북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이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서인과 남인, 이 중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서인들은 난감해진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광해군을 몰아낼 때 명분이 폐모살제랑 중리배교였잖아. 그래가지고 광해군을 몰아낸 다음에 나라의 외교 정책을 친명 배금으로 주도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네, 나라가 망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러니까 당연히 서인들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자신들의 잘못된 외교정책, 친명배금이라는 외교정책으로 두 번의 호란 끝에 나라가 망할 뻔한 거잖아. 근데 서인들은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책임을 진다는 건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 서인들도 물타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나라냐? 우리 조선이 어떤 나라냐? 우리가 오랑캐에게 복수해야 한다. 우리가 오랑캐에게 비록 한 번 당했지만 힘을 빌려서 저 오랑캐, 청나라에게 복수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런 양쪽에 권력을 유지하고 싶던 서인과 부족한 정통성을 메우기 위한 효종이 이해관계가 일치해가지고 나온 게 기계한 구호 북벌이에요. 청나라를 정복하자. 근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얘들아. 북벌 시작하는 순간 조선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목적에는 정권 유지였다. 그래서 구호뿐인 북벌이었고요. 실제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효종의 아들 현종이 왕이 되는데 이 현종 때는 대표적으로 무슨 논쟁이 있냐? 굉장히 중요한 예송 논쟁이라는 게 터져요. 무슨 논쟁? 예송 논쟁. 이게 예가 예법, 예의를 어디까지 허락할 것이냐라는 게 예법에 대한 논쟁, 예송 논쟁입니다. 자, 이 예송 논쟁은 어떻게 됐는가를 볼 거면 이게 좀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 자, 굴욕적으로 청나라에게 병자호란 때 항복한 인조가 나이가 되게 많았었어요. 44살 됐고, 그러니까 원래 부인이 있었지. 근데 그 이제 원래 부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부인과의 사이에서 장성한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었죠. 소현세자는 27살이었고요. 복림대군은 22살. 그러니까 장성했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회장가 들고 싶어. 언제까지 혼자여야 돼? 이래가지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맞이한 중전이 자의왕후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15살이었어요.
와, 몇 살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게 29살 차이야. 그러니까 인조는 29살이나 어린 15살의 어린아이 자이왕후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봐봐. 자이왕후 입장에서는 44살 아저씨랑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결혼했더니 이미 아들이 2명 있어.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그 소현배들은 복림되고도 얼마나 얼탱이가 없어요. 아빠가 폐장가를 들어 새엄마가 생겼는데 새엄마가 나보다 어려. 뭐야 소현배들이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어머님 오늘 학교 다녀오셨어요? 급식은 드셨나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27살이야 15살이야. 거의 조카뻘이란 말이죠. 어머니 급식 드시고 오셨나요? 준비물 챙기셨나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내가 굳이 왜 했느냐 보세요. 인조의 새 아내 이 자이왕후는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복림대구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죠. 그죠? 자, 그리고 소현세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복림대군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바로 효종이죠. 둘째로 왕이 된 복림대군 효종. 그 효종도 결혼을 했죠. 아내가 있겠죠. 효종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이왕후는 이제 인조가 죽은 다음에 효종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자이 대비로 등급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 전 왕의 아내를 새 왕이 즉위하면 대비라고 부르거든. 아무튼 이 자이왕후 자이 대비는 이제 워낙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도 살아 있었고요. 그 효종의 아내 효종비가 죽었을 때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효종이 죽으면 얘도 왕이 죽은 거니까 모두가 상복을 입어야 하잖아. 그럼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이 대비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그리고 효종 B가 죽었을 때 자이 대비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이거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거든.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논쟁이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2차 예송이에요. 1차 예송은 1659년 기해년에 발생했다 그래서 기해예송이라고도 그러고 2차 예송은 1674년 갑인년에 발생했다 그래서 갑인예송이라 그래. 자, 1차 예송은 누가 죽었을 때? 네, 효종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효종이 죽고 그 효종의 아들인 현종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이 효종이 죽었을 때 왕실의 최고 어른인 자이대비, 성이 조씨였거든요. 조대비라고도 불렀어요. 자이대비, 조대비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벌어진 게 1차 예송이고 2차 예송은 더 시간이 흘러서 효종의 아내, 현종의 엄마죠.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이때도 자이대비, 조대비가 살아있었거든.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이 자이대비, 조대비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왜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효종을 뭐로 바라볼 거냐예요. 여러분들, 효종은 장남이냐 차남이냐. 쌤 분명히 효종은 아까 복림대군 둘째였잖아요. 둘째. 그럼 둘째지 차남이지 왜 장남 차남 논쟁이 생겨요? 효종이 비록 둘째로서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효종이 왕이니까 좀 우리가 특수한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효종은 비록 둘째로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이니 우리가 장남에 준하는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한 쪽이 있었고, 아니다, 둘째는 둘째일 뿐이다, 왕이라고 우리가 특별 대접할 필요 없다, 효종은 둘째로서 왕이 되었다, 둘째 그 자체니까 자이대비 역시도 둘째가 죽었을 때 예법에 준해서 상복을 입어야 한다 이거예요. 결국에 왕실과 사대부에게 예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거냐 다르게 적용할 거냐 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조선을 까는 사람들은 예속 논쟁을 되게 쓸데리 없는 논쟁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게 결국에 효종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 당시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북인도 사라졌고 남인 서인밖에 없죠. 남인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남인은 효종은 둘째로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이니까 특별하게 봐줘야 한다. 효종은 첫째다. 그러니까 자이대비 역시도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 횟수만큼 입어야 한다. 우리가 효종을 첫째로서 대우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자이대비는 첫째가 죽었을 때 상복을 입는 기간 3년이었거든. 조선의 법률상. 어머니는 장남이 죽었을 때는 3년이었어요. 효종은 비록 둘째로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이라는 걸 감안해서 첫째에 준하는 예법을 적용해야 하니 자이대비는 장남이 죽었을 때랑 똑같이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남이는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 왕권 중심을 가고 있어요. 왕과 사대부를 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에 반해 서인은 생각이 달랐어요. 서인은 둘째면 둘째지 뭔 놈의 첫째냐. 효종은 둘째다. 이 말은 뭐야? 왕과 사대부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왕과 사대부에게 같은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권 중심 인 거예요. 그래서 자의대비 역시도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예법에 준해서 상복을 입어야 한다. 조선의 법률상 장남이 죽으면 엄마는 상복을 3년 있지만 둘째가 죽었을 때, 차남들이 죽었을 때는 1년을 입어. 1년을 기년이라고도 그래요. 그 의견이 나뉜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효종 다음에 왕이 된 현종이라면 당연히 누구 의견이 마음에 들죠? 그죠? 자신의 아버지인 효종을 첫째에 준하게 대우해 주라는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를 끌고 가야 한다는 남인의 의견이 마음에 들겠지만 인조반정 이후로 정권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네, 서인이 쥐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막 왕이 된 현종은 기득권층인 서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예송에서는 효종은 둘째에 준하게 자의대비는 기년, 1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왕과 사대부는 같은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권 중심의 주장을 하는 서인의 의견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현종의 어머니, 효종의 아내가 죽고 이번에 또 논쟁이 생겨. 자의대비가 살아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이제 첫째 며느리 예법을 적용할 거냐, 둘째 며느리 예법을 적용할 거냐 요거였는데 이번에도 남인의 주장은 똑같아요. 효종은 첫째다. 그러니까 효종 아내도 첫째 며느리니까 첫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 상복 입는 그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 조선의 법률상 시어머니는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1년 상복을 입어야 돼. 그에 반해 서인은 이번에 똑같아요. 효종은 둘째니까 자의대비, 주대비 역시도 둘째 며느리가 사망한 거랑 같은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 조선의 법률상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죽으면 장남의 그 안에 첫째 며느리는 1년이지만 둘째 며느리부터는 9개월만 입으면 돼요. 9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젠 누가 이기냐? 이제는 봐봐요. 현종이 왕이 된 지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죠. 당연히 현종 입장에서는 왕실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남인의 의견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 비록 1차 예송 때는 본인이 왕이 된 직후여서 서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현종도 힘이 생겼단 말이야. 현종은 남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상복을 1년 입어라 라고 해서 1차 예송은 서인, 2차 예송은 남인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송 논쟁은 결국에 효종의 정통성에 대한 논쟁 및 나라를 누굴 중심으로 끌고 갈 것이냐, 왕권 중심이냐 신권 중심이냐 하는 국가 운영 방안에 대한 논쟁이기도 했어요. 이고란 이후에 나라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개혁, 국가 운영의 주도권을 왕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신하들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모범적인 게 얘들아, 예송 논쟁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었잖아요. 이 논쟁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예송 때 서인이 이겼다 그래가지고 남인들 다 죽여! 사양 먹여! 막 이러고 2차 예송에 남인들이 이겼다 그래가지고 서인 다 죽여!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야,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토론만 하고 이걸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분당들 간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긴 했지만 서로 간의 증오와 보복의 정치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조 때부터 효종, 현종 이 시기가 이제 붕당 정치의 원칙이 지켜진 시기라고 해요. 붕당 정치의 원칙 뭐였죠? 공존의 원칙. 너와 나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래서 상대방과의 학문적 정치적인 생각 차이를 인정해주고 공존했던 시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송 논쟁이에요.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조선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선조 때랑 광해군 때는 막 기축옥산이 뭐니 막 서로 간에 막 죽고 죽이고 그랬잖아. 심지어 광해군은 서인 남인을 따시키고 북인이랑만 놀았어요. 근데 이제 인조 때부터는 붕당들 간의 공존의 균형,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상대방과의 생각 차이를 인정해주는 공존의 정치가 펼쳐진 거야. 인조랑 현종 때는. 그런데 이런 공존의 원칙이 깨집니다. 언제? 숙종 때. 현종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게 숙종인데, 숙종 때 붕당 정치의 원칙이 깨져요. 바로 뭐 때문에 깨지냐? 환국 때문에 깨집니다. 환국. 숙종 때 하면 환국이 되게 중요해요. 이 환국으로 인해서 붕당 정치가
맛이 갑니다. 변질. 그리고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일당 전제의 시기로 넘어가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환국은 도대체 뭐냐? 환국은 여러분 총 3번 발생하는데 첫 번째 1680년 경신년에 발생한 경신환국, 두 번째 1689 기사년 기사환국, 세 번째 1694 갑술년 갑술환국 이렇게 나오는데 환국의 뜻이 뭐냐면 국면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기백기 게임 해본 적 있어요? 청기 올려, 백기 내려, 백기 올려, 청기 내려 뭐 이런 게임이거든. 환국이 딱 그거야. 정치의 국면이 청기백기 게임 하듯이 확확 바뀐다는 거예요. 서인 들어와, 남인 나가, 남인 들어와, 서인 나가 이런 식으로 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순식간에 확 바뀐다. 그게 환국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환국을 유도한 게 누구냐? 숙종이에요. 숙종. 왜냐면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거야. 근데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자기 눈치를 보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숙종이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환국을 이끌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치 국면을 확확 바꿔서 하나의 당의 권력을 확 몰아줬다가 뺏어가지고 다른 정당에 확 몰아주고 이런 짓을 반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분당들이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숙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정치판이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왕권을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부작용은 뭐냐면 우리 당이 언제 권력을 잃어버릴지 몰라. 지금 당장은 왕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 분당이 권력을 차지했지만 언제 왕이 변덕 부려서 환국 터져서 권력을 잃을지 몰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뭐 해야죠? 최대한 상대방 당을 밟아놔야 돼요. 왜? 언제 권력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환국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증오와 보복의 정치, 권력을 잡은 당이 상대방 정당을 그냥 찍어 누르고 죽이는 증오와 보복의 정치, 분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모든 걸 하나의 당이 가져가는 일당 전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경신한국부터 볼게요. 경신한국의 배경은 자 우리 숙종은 현종의 아들이죠. 이어지는 겁니다. 현종 때 두 번의 예송 논쟁. 1차 예송은 서인이 이겼고 2차 예송은 누가 이겼죠? 남인이 이겼잖아. 야, 인조반정 이후에 늘 남인은 2인자였어요. 늘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은 참여하는. 남인은 2인자였단 말이야.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남인이 제1여당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 당시 남인의 대표였던 허적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남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남인이 최고 정당이 된 것도 기념하고 마침 또 그날이 허적 생일이었거든. 내 생일도 기념하자. 전국 남인들 모여라 이러고 기념행사를 연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날 폭우가 미친듯이 쏟아집니다. 오늘날 같으면 폭우 쏟아지면 야외 행사라고 해도 천막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천막이 방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오늘날은 흔한 방수 천막이 조선시대에선 굉장히 귀했어요. 오직 왕실만 가지고 있었어. 기름 먹인 천막. 그래서 숙종이 그날 이제 비가 오는 걸 보고 오늘 남인애들이 축하 파티 온다 그랬는데 근데 비가 오네. 아유 기분이다. 난 자비로운 왕이니까 해서 내시를 시켜서 궁궐창고에 있는 기름 천막을 남인들 오늘 허적의 생일이라고 다 모여있지 남인의 대빵인 허적집에 가져다 주고 와라 했는데 곧이어서 내시가 사세기대가 떠오는 거야. 전하 이미 가져갔는데요.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의 기름 천막을 이 남인애들이 먼저 가져갔던 거예요. 이래서 이제 숙종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숙종이 남인들을 싸그리 몰아내고 권력을 누구에게 몰빵시켜? 서인들에게 몰빵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바로 경신왕국이야. 그리고 경신왕국으로 권력을 되찾은 서인은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 서인은 인조 이후로부터 인조, 효종, 현종 때까지 쭉 1인자 생활만 하다가 2차 예송으로 처음으로 2인자로 밀려난 거예요. 그게 이제 서인들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던 거야. 그래서 서인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남인을 밟아놔야겠다. 다시는 우리가 권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2인자 생활하기 싫어. 해가지고 이 남인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서 서인이 갈라진 거야. 이 중에서 늙을 노, 나이 많은 이런 선배 노론들은 남인과 공조는 버린다. 이번 기회에 남인을 다 찍어 누르자. 강경한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소론, 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공존의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냐. 남인과의 공존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노론이 유리했기 때문에 결국 남인들에게는 처절한 복수가 이루어지게 돼요. 애초에 숙종이 그걸 유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인은 복수의 칼날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인이 선택한 건 뭐냐? 여자였습니다. 숙종이 되게 여자를 좋아했거든. 당시 왕비는 누구였냐? 서인 출신의 여자 인현왕후 민씨였는데 인현왕후 민씨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정말 착하고 온화하긴 하지만 약간 좀 그런 매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숙종이 그래가지고 인현왕후 민씨를 별로 안 좋아했어. 둘 사이엔 아들이 없었어요. 이걸 남인들이 파고든 거야. 경신한국 이후에. 남인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굴 보느냐? 그 남인 집안의 여자 중에서 가장 이쁜 여자.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장 이쁜 여자 중에 한 명일 거야. 희빈장씨, 장희빈. 장희빈을 이제 숙종의 후궁으로 남인들이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희빈장씨, 장희빈은 인현왕후 민씨랑은 정반대의 여자. 그러니까 판무파탈 느낌이야. 나쁜 여자. 그래가지고 숙종을 확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인현왕후에게 질려있다가 장희빈을 보고서 장희빈에게 푹 빠져든 겁니다. 뭐 이제 장희빈이랑 짝짝꿍하고 논 거야. 그러다가 장희빈이랑 아들을 낳아. 그게 경종이에요. 남인 출신의 후궁 희빈장 씨가 숙종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래서 숙종이 너무 기분 좋아서 내가 장희빈 사이에서 난 아들 경종을 원자로 책봉하겠다. 원자가 세자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가 잘하면 세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인현왕후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고 인현왕후가 젊고 숙종도 젊은데 인현왕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아이를 세자로 임명을 해야지. 어디 후궁 따위에 남인 집안의 후궁 따위에서 난 사람을 아들 세자로 임명한단 말이냐. 세자는 인현왕후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 그 사람이 세자가 돼야 한다 하고 이 희빈장 씨와 숙종 사이에서 난 이 경종의 원자 책봉을 반대한 거야. 이게 이제 숙종을 빡 돌게 한 거죠. 이쯤에서 서인도 한번 갈아야겠는데 이래서 서인들을 싸그리 몰아내고 권력을 남인에게 집중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서인 출신의 왕후였던 인현왕후가 폐비되고 장희빈이 이제는 정식 중전이 돼요. 이때 얼마나 잔인했냐면 인현왕후가 폐비된 날이 인현왕후 생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궁궐에서는 왕후 그 중전의 생일이니까 막 음식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인현왕후가 폐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날 쫓겨난 거야. 숙종에 의해서. 그리고 권력은 남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러니까 이제 서인들 이때 당연히 남인들이 서인에게 엄청난 보복을 해요. 기사한국 때. 야 니네 씨 경신한국 때 기분 좋았냐? 이러고 이제 장희빈을 앞세운 남인들이 기사한국 때는 서인에게 피해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서인들도 새끼들 봐라. 여자를 가지고 권력을 잡아? 야 니들만 이쁜 여자 있냐? 이래서 이제 서인 집안에서도 이제 이쁜 여자를 찾아. 그래서 선발된 게 숙빈 최씨예요. 이 원래 숙빈 최씨는 그 무술이 출신이었는데 무술이라 그래가지고 궁궐에서 그 배선물 떠나다니는 라인이 있어. 이걸 이제 서인이 이 여자를 보고 가능성을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서인이 이 숙빈 최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숙종에게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침 희빈장 씨에게 좀 질려있던 숙종이 새로운 여자 숙빈채 씨에게 마음이 확 기운 거야. 그래가지고 숙빈채 씨랑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영조예요. 그리고 서인은 이 숙빈채 씨를 이용해서 숙종을 계속 꼬드기는 거야. 이게 뭐 이런 거죠. 이제 하루는 숙종이 숙빈채 씨의 처소에 드니까 숙빈채 씨가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울어? 이랬더니 예전에 제가 무술이던 시절 때 인현왕후께서 저에게 참 잘해주셨는데 인현왕후께서 폐비된 이후에 얼마나 고생하실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흑흑 뭐 이러면서 이제 인현왕후에 대한 그런 추억을 자극하는 멘트를 계속 숙종이 한 거야. 마침 숙종도 너무 기가 센 장희빈에게 질려 있다가 이 과거가 미화된다고 인현왕후에 대한 좋은 기억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인현왕후가 참 사람이 착했는데 참 사람이 참 온화하고 아름다웠는데 해서 인현왕후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정에 가서 인현왕후를 보기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를 숙종이 한 거야. 당연히 이제 남인들은 반대를 했죠. 근데 이미 숙종의 마음은 떠나간 뒤였어. 그래서 숙종은 인현왕후를 보기시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든대요. 근데 이제 이걸 장희빈이 못 받아들이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주술행위를 막 궁궐에서 벌이게 돼. 궁궐에서 주술행위를 벌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패비윤 시 때 여러분이 배웠죠? 또 이게 또 들켜버렸어. 마침 또 인현왕후가
중전으로 복이 든 지 얼마 안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 와중에 장희빈의 이런 불법적 주풀행위가 결박되니까 이제 숙종이 이건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인현왕후가 죽은 것이다. 이래서 장희빈을 아예 폐비시키고 남인들도 권력을 싸그리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권력은 서인이 잡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희빈은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서인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물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남녀관계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 얘들아, 숙종이 이 중에서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없어요. 결국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환국을 통해서 서인과 남인 간의 권력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한 거야. 숙종이. 이게 진짜 나쁜 남자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환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조선의 정치는 완전 변질됩니다. 공존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권력을 잡은 하나의 당이 모든 걸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 페더 일당 전제화가 시작돼요. 위너 테이크 페더 승리한 당이 모든 걸 가져가고 패자는 완전히 몰락한다. 이게 이제 분당 정치의 변질입니다. 그 숙종은 나중에 가서 지금 자기도 이게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탕평을 이야기하기는 해요. 근데 이미 뭐 왕이 환국을 주도하는데 무슨 놈의 탕평이야. 그래서 조선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남아있는 탐구자를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이 탐구자는 꼭 보세요. 미나리 노래와 소설 사시남정기 1689년 기사년에 일어난 환국으로 정치 권력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넘어갔다. 장희빈의 등장. 이에 따라 서인 세력의 인현왕후 민씨는 폐위되고 남인의 후궁 희빈장씨가 충전이 되었다. 미나리 노래는 인현왕후를 푸른 미나리, 희빈장씨를 장다리꽃에 빗대서 남인 세력을 비판한 거예요. 기사환국으로 유배 중이었던 서인 출신의 서포 김만중은 정실 부인을 내쫓은 둘째 부인을 비판하는 소설 사시남정기를 써서 희빈장씨를 비판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나리 노래랑 사시남정기는 서인과 남인 간의 권력 쟁탈전을 묘사한 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분당 정치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탕평 정치, 이제 세조 정치 바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